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덤빈 하룻강아지였다. 의기양양했던 하룻강아지는 냉혹한 현실에 치이면서 호되게 당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물리고 뜯기고 찢어지고 닳고도 닳티 닳아서 당장이라도 툭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질 정도의 뼈 쪼가리와 거죽대기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이 하룻강아지의 가슴 속에는 줄곧 소중하게 품어왔던 꿈이 있었다. 그 꿈만큼은 끝끝내 지켜내기 위해 맞으면 맞을수록 영혼 속에 도끼를 가득 품었다. 하룻강아지는 그렇게 미친 개가 되어갔다. 변화하는 세상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 내 방에 앉아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의 감성, 지성, 품성, 그리고 호기심까지 가득 채워줄 만만한 책.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컨텐츠 프로듀서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이야기를 무척 좋아하는 공상가였습니다. 상상을 글로 표현하는 재능이 없어 작가가 되지는 못했지만 작가의 글을 책으로 만들어 세상과 소통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만만한 책에서 여러분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산다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저마다 좋아하는 일도 잘하는 일도 그리고 꿈도 다 다를 텐데요. 한 가지 같다라는 건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은 모두가 다 힘들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본인의 노력에 멘토의 조언이 더해진다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은 조금 단축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칭 단칸방 문제아에서 공부의 신으로 그리고 오랜 꿈이었던 인권 변호사의 꿈까지 이룬 구본석 저자님 모시고 말씀 들어볼까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현재는 법무법인 20 소속의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본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뭔가 책 읽어주시는 걸 듣고 나니 예. 조금 뜨거운 이야기가 전달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이 구절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거는 저의 자전적 에세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단칸방에서 살아서 찢어지게 가난할 정도로 하루 한 끼를 어떻게 해결할까 자체를 고민했을 정도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처음으로 인권 변호사라는 꿈을 가지고 하룻강아지처럼 덤벼들었습니다. 그런 하룻강아지가 현실의 냉혹함에 치이면서 지치고 좌절했지만 끝끝내 자기가 소중하게 품어왔던 그 꿈을 이뤄나가는 성장 스토리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책으로 그 성장 스토리를 책으로까지 쓰시게 된 이유는 뭘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네. 되고 싶어서입니다. 왜냐하면은 꿈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사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 의미를 더해주고 그 사람의 가치관과 자아를 실현하게 해주고 그 사람의 삶의 원동력을 주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실이 많이 각박해지면서 이제는 꿈을 꾸는 세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꿈을 꾸지 않는 세상이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살았던 친구들은 꿈을 가지고 있어도 그 꿈을 포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더불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자신만의 그 꿈 혹은 지금 꿈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이라면 그 꿈을 찾아서 자신의 인생을 정말 의미롭고 가치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이야기를 듣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발간된 맨손의 꿈이 가장 뜨겁다의 저자 구본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가슴 속에 있는 그 꿈을
현실로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저의 삶을 작은 것들을 위한 시로 규정 지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수급자이자 옛날에는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불렸던 굉장히 가난한 집안의 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주택이 있을 때 방이 하나 비면은 그 세입자가 들어가서 단칸방에 사는데 그 세입자가 주인집에 설거지와 빨래를 해주는 걸로 그 집삭을 대신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런 현재와 같은 겨울 이런 시기에 주인집에 빨래를 하면서 손이 부르텄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바나나가 굉장히 비쌌는데요. 저는 그 바나나를 먹고 싶다고 그렇게 어리광을 부렸지만 어머니는 그 바나나를 사주지 못해서 눈물을 훔치셨고 바나나 킥이라는 그런 과자를 사주면서 저를 어르고 달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집이 운 좋게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학교에서 그런데 저희 친구들이 가난한 임대주택에서 산다고 저를 놀리고 왕따를 시킬 정도로 되게 슬픈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으로 가난이 사회적으로 주는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춘기를 겪고 방황을 하면서 우연히 TV를 보게 되었는데 TV에는 같이 가난한 삶에서 시작했지만 그래서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인권 변호사라는 꿈을 갖고 결국에 많은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산 어떤 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난하다고 저희 부모님을 욕하고 저희 주변을 욕하고 이렇게 태어난 제 운명을 욕했는데 저렇게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권 변호사가 뭔진 모르겠지만 공부를 해서 꼭 저 인권 변호사라는 걸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한 번도 사교육 같은 걸 받아본 적도 없었고 책을 살 형편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볼 책이 없어서 서점 가서 그 책을 도둑질하다가 서점 주인에게 들킬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에는 너무 힘들어서 재수도 하고 삼수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내가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편하겠다. 그런 지경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에서 유일하게 절 버티게 해준 그것은 바로 인권 변호사라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장 힘든 그 순간까지 버텨내서 서울대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대에 입학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활동이 저처럼 힘든 상황에서 공부를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습 멘토링 단체인 공부의 신이라는 곳에서 멘토링을 했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국에 저는 이런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이런 건강한 사회와 국가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히 해병대를 입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해병대 경쟁률이 5대1이었는데 저는 다른 경쟁자들보다 체력이 많이 약했지만 제가 반드시 제 손으로 김정은 목을 따오겠다는 각오를 외쳤더니 결국 그 해병대 면접관들에게 기립박수를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해병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해병대에서 제가 입영이 끝날 때쯤에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강화도 총기 난사 사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해병대의 구타, 가혹행위 문화가 너무 만연해서 부적응 사병들에게 가혹행위와 왕따를 서슴지 않고 엄청난 폭력을 하는 그런 문화로 인해서
결국에 그 해병 둘이서 한 소초를 다 총격을 하고 수류탄까지 던져서 다 살인을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공범 중에 하나가 제 해병대 입대 동기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소식을 접했을 때 그 친구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착하고 누구보다 순하고 지나가던 개미 한 마리 못 죽이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때 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나라의 폭력이라는 구조는 굉장히 만연해 있구나.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일까? 이 선과 악의 공존하는 이 사회에서 왜 사회는 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구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며 해병대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역을 했더니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전 국민이 너무 마음 아프고 가슴 아린 그런 시간들에 제가 만들었던 대학생 모임에서 노란 리본이라는 걸 만들면서 이 노란 리본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캠페인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노란 리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인가 전 세계에서 노란 리본은 엄청난 열풍이 불었어요. 그러면서 이 노란 리본을 만든 저희 대학생 단체와 저에게 엄청난 집중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월호 유족들을 비난하고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 팔아서 자식 장사한다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씌우고 당시에 유민 아빠라고 불렸던 단식 투쟁했던 어떤 한 아버지는 자신이 정말 유민 아빠가 맞는지까지 검증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정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국가 세력을 전복하고 사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빨갱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제 손으로 김정은 목 따러 해병대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빨갱이겠어요? 저는 그런 삶을 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현실이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폭력적이었어요. 특히 약자에게. 그래서 저는 도피 유학까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유학이 임박해 오자 내가 정말 이렇게 유학하는 것이 맞는 삶일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은 그 인권변호사라는 삶인데 나마저 이런 사회적 약자를 버리고 떠나는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 그래도 날 가슴 뛰게 하고 내가 처음으로 태어난 이유가 아닐까 싶은 그런 꿈이 바로 이런 인권변호사라는 꿈인데 이 꿈을 결국 나는 끝까지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진로를 바꿔서 로스쿨에 입학했고 가장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로스쿨에서 가장 비인간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치열하게 처절하게 공부해서 결국 이 자리에 변호사로 여러분 앞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저에게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넌 어떻게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한 대로 그 꿈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가?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꿈이란 것은 어떤 하나의 점이 아니다. 그 꿈은 자신의 세월이 흔적이 이어진 선이고 그리고 단순한 선이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갖는 일종의 벡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꿈이란 것은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자신이 정말 믿고 있는 그 꿈이란 것은 정말 다른 사람의 욕망인지 자신의 욕망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라. 자신의 행복이라면 어떻게든 그 치열하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총 5가지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체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의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 네가 후반에 종종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구가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이 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돼. 이는 드라마 미생에 나온 한 구절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어떤 한 미국인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비리그 중에 최상위 계층은 미식축구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 친구들은 너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시험 기간 때 체력이 너무 좋아서 일주일이 넘는 시험 기간에도 거의 잠을 안 자면서 남들보다 더 쌩쌩한 기운으로 시험을 치고, 그리고 시험이 끝날 그 날까지도 침대가 아닌 운동장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나중에 앞으로 더 큰 도전을 위한 체력을 길러야 되는 것이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변호사 시험 기간이 일주일 동안 지속됐었는데요. 그 일주일 그 시험을 치고 나서 정말 쓰러지기 바로 일보 직전에도 그날에 집에 돌아와서 버피 테스트를 100개 하고 108배까지 했습니다. 매일매일이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러면서 또 다시 제가 제 체력에 대해서 스스로 실험한 결과가 있는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체력을 결정하는 50%, 그리고 좋은 영양 상태가 30%, 그리고 운동이 20%다. 그래서 이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란 기상 시간과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맞춰놓는 것. 이것만 잘 하더라도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항상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면서 제 업무 배치도도 굉장히 저의 생체 리듬에 맞게 체계적으로 짜놓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 더 집중하면서 체력을 통해 인내력과 집중력과 효율성, 심지어 성격까지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메타인지입니다. 이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메타인지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구나. 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의 그룹을 만들고 나는 평소에 이런 생각 습관을 가지고 있어. 내가 진짜 아는 것, 내가 진짜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이 메타인지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큰 난관에서 발목이 잡히는 이유는 자신이 진짜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것 사이를 구분하지 않는 그런 실수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수를 단순히 실수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의 큰 실력으로 생각을 하고 항상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게 진짜 아는 것이 맞는지 혹은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 맞는지. 그래서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은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하지만 어느 임계점에 다달라서 결국에 실력이 어느 정도 넘지 않은 현상을 겪게 될 겁니다. 그것은 정말 노력만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자신이 원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순간 지금까지 넘을 수 없었던 그 벽을 넘어서 저 천상의 단계인 프로의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편삼절이란 말이 있어요. 가죽끈이 3번 끊을 정도로 반복한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재학습, 반복학습만으로는 여러분들 혹은 반복 활동만으로는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혹은 어떤 운동이나 어떤 업무를 하면서 항상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내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를 항상 셀프 테스트를 하면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한 초등학교 청자를 가정을 하고 항상 제가 어떤 걸 공부를 하거나 어떤 걸 배웠을 때 그 정도 수준에 맞는 설명하기를 배웠어요. 그리고 항상 쉽게 말하고
항상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항상 가리고 저의 모든 언행을 복기하면서 잠을 자기 전에는 항상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스스로 반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힘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약속이란 것은 너무나도 무섭고 이 너무나도 무서운 이 약속의 힘을 알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신뢰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신뢰 프리미엄이란 것은 이 사람한테 맡기면은 이 사람 약속을 너무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믿고 맡겨도 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 사람에게 맡기자. 라는 그런 프리미엄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재석 씨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맡기면 최소한 평타 이상의 시청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신뢰 프리미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신뢰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 반대말로 약속을 한 번 깨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약속을 할 때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정말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만약 약속을 했다면 정말 무슨 일을 다해서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차선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했을 겁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기, 다이어트 하기,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기 등 여러분들은 매일 수도 없이 스스로와의 자기 약속을 하고 삽니다. 이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생각하지 않고 항상 그걸 당연하게 지키는 것, 이런 성실의 태도, 이런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납니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 가장 어려운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사람이란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일단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약속을 한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고, 그리고 그 약속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항상 매일 스스로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처럼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소외받던 그런 사회적 약자에게도 이런 약속을 잘 지킨다는 이미지가 있으면 반드시 한 번은 기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디테일입니다. 방망이 깎는 노인이라는 한 수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중간에 기차 시간이 남는 어떤 한 작가가 그 방망이를 깎고 있는 노인에게 방망이를 깎아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노인이 이미 방망이를 다 완성을 해놨는데 오히려 그 완성하는 시간보다 다 완성해서 계속 아무것도 아닌 걸 계속 살짝 계속 깎는 시간이 오히려 더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인에게 이쯤 됐으니까 그만 줘라 라고 했지만 그 노인은 오히려 역정을 냈습니다. 나는 이 완성되지 않은 방망이를 팔 생각조차 없다. 이걸 가져가고 싶으면 난 차라리 안 팔겠다. 이런 노인의 자세. 즉 무슨 얘기냐면은 0에서 99%에 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9%에서 100%에 가는 그 1%의 단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99의 단계에 와 있어서 나 스스로 자신을 만족하지 마십시오. 진짜 되는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은 그 99에서 100으로 올라가는 그 1%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정말 빠지면 빠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닌지,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지 항상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그 부족한 점을 메꿔나가는 그 치열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꿈의 그 마지막 단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그 약한 그 맹점들을 건드리고 있는데 그 맹점들이라는 것은 바로 기본입니다. 기본이란 것은 누구나 쉽게 생각하지만 가장 모든 사람들이 쉽게 소홀히 여기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 기본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깊이 고민하고 완벽주의를 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여러분들은 결국 그 마지막 단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함께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혼자서 자신의 꿈을 절대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진정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두 가지 덕목을 최우선 덕목으로 뽑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의입니다. 예의라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문명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보편적인 법칙이 있어요. 이거를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옛날 고전에서나 현대에서나 그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지키는, 인간이라면 반드시 그걸 지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황금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라는 것입니다. 존경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먼저 다른 사람을 존경을 해주세요. 만약 다른 사람을 무시한 사람이세요? 그러면 반드시 당신은 무시받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사랑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먼저 사랑을 베푸세요. 저는 누구보다 인간답게 살고 싶기 때문에, 누구보다 존경받는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대우해주고 누구를 그 어느 누구에게든지 존경을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행복해요. 그 다음으로는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그의 몫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진정 여러분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다 어느 누군가로부터 일정 부분 받아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영광을 혹은 어떤 성과를 취했을 때 이건 온전히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면밀히 가려서 이건 누구로부터 빌려왔고 이건 누구로부터 받아왔고 누구로부터 받아왔으니까 그걸 나눠주자. 그걸 고마워하자. 그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하자. 라는 삶의 자세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성과를 베풀어주고, 만약 내가 사회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면 사회에게 환원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삶은 정의롭고 정직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들과 꼭 하고 싶은 약속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약속이 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삶을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즉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꿈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새 출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 이 끝나지 않는 꿈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 이 꿈들을 여러분들도 반드시 오늘부터 실천해 나가는 삶을 진지하게 저도 응원하고 싶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어떤 것이 꿈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오늘 다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이거였구나. 이걸 했을 때 가장 행복하구나.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가슴 속에 남아있던 그 꿈을 건져내서 오늘부터 실천해 보는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그 꿈을 이루고 저도 그 꿈을 이루어서 결국 여러분들과 함께 정상에서 마주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 오늘의 연사 구본석이었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꿈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생각하니 설레는 마음이었는데 강의 듣고 나서 너무 진지해지는 나는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인권 변호사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인권 변호사가 도대체 일반 변호사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그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이 하시는 일을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요새는 그냥 인권 변호사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공익 인권 변호사라고 해요. 그래서 공익 관련 소송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수자,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나 여성이나 노동자, 장애인,
난민들의 권리를 수호하는 소송도 많이 하고 그리고 공익적으로 어떤 시민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집회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어떤 헌법 소송도 많이 하고요. 예, 최근에는 코로나 시대와 AI 시대에 맞춰서 개인정보가 많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바꿔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익적 영역의 일들이 되겠네요. 예, 공익적 일을 물론 저도 일반 사건을 많이 하지만 네네. 공익적 사건을 좀 더 많이 한다는 측면에서 네네. 약자들에겐 큰 희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변호사님은 너튜브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냥 단지 공부하고 변호사 일로만 바쁜 게 아니라 뉴미디어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인권 변호사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활동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꼭 반드시 인권 변호사라고 해서 그 경제적으로 매여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사건과 공익 부분이 있을 때 일반적인 사건을 더 줄이고 공익 부분을 더 전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여유가 된다면 저처럼 공부하느라 힘든 분들에게 그 장학재단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유튜브라는 것이 어떤 무료 법률 상담도 하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법적인 지식도 줄 수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새내기 변호사다 보니까 지금 거의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요.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네네. 아이고,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네.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아이고, 이렇게, 공익적인 일로 너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구본석 저자님 찾아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멋지게 꾸며진 말보다 훨씬 진정성 있는 말이라 너무 감사합니다. 책을 보면은 살인적인 공부량을 자랑이 아니라 보면서 야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일단 제가 한마디를 드리면요. 제가 알기로 역사상에서 공부하다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안 죽습니다.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말은 인생의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시기 아니면 안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만큼 정말 내가 죽을 각오로 해야 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요. 그 시기가 떠나갔을 때 다시 죽을 각오로 덤벼도 안 되는 시기가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 순간을 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그 타이밍, 그 순간만 정말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덤비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게 설사 공부가 아니더라도 예, 맞습니다. 모두가 갖고 있는 재능과 꿈이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변호사님은 공부로 목숨 걸고 맞습니다. 내 한계에 도전했던 것이고 어떤 분은 운동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노래일 수도 맞아요. 있고 어떤 분은 뭐 다른 재능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 한계에 한번 끝까지 부딪히고 도전해봐라 라는 말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취미생활은 물 건너갈 것 같은데요. 다른 취미생활이 별로 없다 보니 독서에 집중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독서가 어떤 영향을 주던가요? 최근에 어떤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인간의 한 개인의 스트레스를 가장 잘 풀어주는 활동 1위가 독서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6분간 만에 독서만으로 자신이 그 하루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의 68%가 해소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가장 정적인 환경에서 가장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네. 자존감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독서를 통해 자신의 꿈을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 네네. 독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진정성 있는 새로운 어떤 생각들과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독서를 통해 다른 세상과 다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들면서 새로운 꿈을 또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네네.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세컨드 라이프, 서드 라이프.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계속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혹은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겐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고 많은 삶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책을 통해서 새로운 내가 지금까지 왜냐하면 현실에 갇혀있는 지금 이 나의 속에서 더 다른 세상을 보면서 나 이제 다른 새로운 삶에서 내가 가질 꿈은 무엇인가를 발견해 나가는 작업으로 독서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네. 책 속에 많은 길이 있다고들 얘기하죠. 다른 이들의 삶을 만날 수 있고 저희 책 프로그램도 만만한 책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독서량이 엄청나시고 독서가 주는 영향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예, 그 중에서도 책에서 보면은 어머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 어머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변호사님한테? 저희 어머니는 제가 태어난 이후로 저희 어머니의 꿈은 저예요. 예.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는과 문제와 별개로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제가 태어난 이후로 어머니만의 삶은 솔직히 말해서 없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머니는 정말 저만 보고 살고 계십니다. 제가 행복하면 어머니가 행복하고 제가 불행하면 어머니가 불행하고 제가 눈물을 흘리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제가 잘해서 어떤 칭찬을 받으면 그 칭찬은 저에게만 돌아오지만 제가 잘못을 해서 비난을 받으면 그 비난은 다 어머니한테 가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앞으로의 저의 행동과 그 모든 언행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다 어머니가 그 욕을 먹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고 신중하고 앞으로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의 인생도 역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셨던 그 소중한 삶, 어머니의 인생을 빛내주려면 제가 더 바른 삶을 살아야 그래야 저런 아들 잘 키웠다고 저희 어머니가 행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어머니는 단순한 사랑 이상의 관계인 서로가 서로인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들 한 명 있으면 좋겠죠? 네, 어머니께서 너무나 뿌듯하시고 되게 보람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있어도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오늘 변호사님 말씀 듣고 나니 가슴 찡하니 어머니에 대한 다시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꿈을 응원하는 말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요새 코로나다 뭐다 하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많이 힘들었고요. 그런데 이 힘든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기회라는 것은 오는 법입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오늘 생각했을 때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것을 꿈으로 규정 지으셔도 되니까 그 꿈을 밖으로 꺼내서 정말 행복하게 치열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그 꿈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 많고 많은 단어 중에서 가장 뜨거운 단어가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설레고 심장이 뜨거워지는 그런 단어죠.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험은 당신이 꿈꾸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오프라 윈프리는 말했다고 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모험이 가득한 한 해였나요? 내년엔 어떤 모험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는 다음 주에도 설레는 꿈이 담긴 책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만만한 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